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중앙상담센터의 유상미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 대표 강사 교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K 에듀파인 벌써 오픈한 지 3년째인데요. 이젠 시스템 많이 안정화돼서 올해 기능 개선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출 쪽 기능 개선이 많아서요. 오늘 교육에 지출 주요 업무랑 기능 개선된 내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조금 교재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지출관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요. 지출관리 개요, 지출 처리, 계약 관리, 전자자금 이체 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지출관리 개요랑 업무 처리 절차, 관련 법령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지출 업무하실 때 필요하시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18페이지에 지출관리 권한이랑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K-에듀파인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 공통의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 관리자에게만 조회되는 메뉴라서 혹시라도 보신 적이 없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먼저 어떤 세부 시스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시스템을 학교 지출관리를 선택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회된 지출관리 권한 중에서 필요한 권한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그리드에서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에 권한 부여의 근거가 되는 공문번호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권한 적용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3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만료가 돼서 보이던 메뉴가 사라지니까 반드시 3일 이내의 공문번호를 입력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권한은 부여를 받으시면 에듀파인을 한번 다시 로그인을 해야지만 로그아웃하고 재로그인을 해야지만 권한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용 인원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는 권한을 알아볼게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전자자금 이체 지출 담당이라는 이름의 권한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목록에 기존의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면 허용 인원 1명을 초과해서는 권한 부여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듀파인의 모든 권한에는 허용 인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뭐 어떤 권한은 5명이 될 수도 있고 뭐 3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허용 인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초과해서 부여가 가능해요. 사실 허용 인원이라고는 하지만 허용 인원을 초과해서 권한 부여가 가능한데 대신 허용 인원 초과자 관리라고 모니터링을 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허용 인원을 초과해서 권한을 부여하면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이랑 그리고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 그리고 출납원 권한 이렇게 3개의 권한은요. 허용 인원이 1명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허용 인원을 초과해서는 아예 권한 부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인 거죠. 전자자금 이체 지출 권한은 EFT, 이교육금고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출납원 권한은 말 그대로 출납원으로서의 업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두 권한 모두 담당자 1명만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허용 인원 1명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면 기존의 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삭제를 하고 새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권한 부여할 때 공문번호 입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처음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3일 안에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자자금 이체랑 출납원 권한은 이거랑 3일 이내에만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여할 시점부터 공문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공문번호를 꼭 부여할 때 함께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만 보고도 이 두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 권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지출관리 전체 메뉴이죠. 네, 이렇게 권한을 지출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으면 지출관리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출관리 개요 알아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지출 처리에 대해서 품위부터 반납 결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점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약을 동반하지 않는 지출은 품위 다음에 원인행위하고 그리고 지출 결의, 지급 명령의 순으로 가장 기본적인 처리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품위에서 작성한 품목 내역을 원인행위할 때 행삭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삭제한 품목이 남아서 다음 원인행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하나의 품위를 가지고 다수의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행삭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출은 워낙에 이제 단계가 많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떤 사항이 필수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원인행위 단계에서는 거래처랑 실제로 지출할 금액을 필수로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출 결의 단계에서는 증빙 구분이랑 지급 방법을 필수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사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품위로 다수의 원인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원인행위 하나로 다수의 지출 결의도 가능하죠. 네, 지출 결의할 때 금액을 수정하면 그 금액이 남아서 분할로 지출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품위 작성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이제 지출 처리를 위해서 품위를 작성하시는데요. 제목, 개요, 일자 등을 입력하시고 예산 선택 버튼을 눌러서 예산조회 팝업에서 예산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그 예산만 보여서 품위를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하는 세부 항목이 이 예산조회 팝업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출사업 코드 관리나 세부 항목 코드 관리라고 요 사업 관리 기준 정보에 있는 메뉴거든요. 거기에서 세부 항목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산을 선택을 한 다음에는 하단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품목 내역 작성하시고 품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쪽에 보시면 미집행 품위 내역 조회라는 버튼 보이시죠? 예산 선택하고 저 버튼을 누르면 그 선택한 예산으로 품위 저장 시점부터 그리고 원인행위 결제 요청 전 상태의 품위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이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품위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참고사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품위 작성할 때 기본 문구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품위를 이제 처음에 작성하신다면 제목 개요부터 어떻게 작성하실지 고민되실 거잖아요. 근데 기본 문구 적용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고민 좀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많이 작성하시는 물품, 그리고 수당,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네, 이러한 버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이 지금 콤보박스 안에 일반이라는 구분값도 있는데 일반을 선택하면 네, 화면과 같이 기본 문구 적용 버튼이 비활성화돼요. 일반은 말 그대로 직접 입력하시는 거니까 나머지 활성화되는 것들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본 문구 적용하는 부분 자체가 최초에 품위 등록할 때만 보이고 한번 품위가 저장된 이후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급식 품위 등록하실 때 이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하고 품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동안은 원 단위가 발생을 해도 원 단위 금액으로 품위를 하셨는데 이제는 원 단위 금액 절사 가능하도록 네, 6월에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원 단위 금액이죠. 식품 금액이.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팝업에 보시면 원 단위 절사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하면 네, 금액 자체가 원 단위 절사된 금액으로 바뀌어서 그 절사된 금액으로 품위 가능하니까 절사된 금액으로 품위를 하는 학교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품위 결제 단계에서 제목이랑 개요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7월에 개선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이거 이미 구에듀파인에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었던 기능인데 K-에듀파인 처음에 오픈될 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들이 네, 그 구에서처럼 이렇게 업무 관리에서 제목 개요를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 결제 요청한 후에 업무 관리 기한 창에서 제목 개요 수정하면 학교회계랑 그리고 재정문서 탭에 다 반영이 되는데요. 기한자, 검토자, 결제자는 수정이 가능하나 협조자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품위를 작성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고 네,
문서관리 카드 기한 창에서 본문 보기에 체크를 하고 본문 탭에서 제목과 개요를 수정한 다음에 결제 올림을 하시면 학교에게 품위에 그 정보가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7월에 기능 개선 됐을 때는 이게 기능 개선 사항인지 모르시고 재정 문서에 반영됐다고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학교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기능 개선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지원 서비스에 학교에게 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서비스 학교에게 팁이라는 게시판은 조금 가끔 가다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개선되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 게시물을 보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능 개선됐는지 좀 빠르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품위랑 관련된 FAQ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품위 결제 요청할 때 추경으로 감액 진행 중인 자료가 존재한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 한번 보셨을 텐데요. 품위에서 선택된 예산 중에 예산 쪽에서 추경으로 뭔가 감액이 진행 중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감액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차원의 알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품위를 작성할 때 예산 선택이 필수지만 이 품위는 예산을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죠. 원인행위 단계부터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품위 작성 시점에 추경으로 예산을 감액 중에 있으면 품위 이후에 진짜로 예산이 사용되는 원인행위 할 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알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추경으로 감액 진행 중인 자료가 존재하니까 예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라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을 안 할 것인지 확인과 취소를 통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알림이 나왔다고 결제 못한다, 결제 불가가 아니고 결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여기도 품위 결제 요청할 때 발생하는 알림인데요. 이번에는 내용이 세부 항목에 예산 잔액이 초과된 경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알림 내용을 잘 읽어보면 세부 항목에 예산 잔액을 초과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림만 보면 사실은 결제 요청이 불가한 것처럼 보이죠. 결제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 알림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결제를 진행하시겠는지 묻는 알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를 작성한 경우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출의 통제 단위가 세부 사업 내의 세출목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부 항목에 편성된 예산 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사업 많죠. 대표적으로 국고가 해당합니다. 국고는 국고로 받은 예산만 써야지 초과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국고로 교부받은 금액보다 집행 금액이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품위의 세부 사업이 학생복지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이고 세부 항목이 기타 학생복지고 그리고 원가 통계 비목은 지금 학생복지비네요. 그리고 품위 요구 금액이 150만 원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지금 선택한 예산만 모여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까 사업관리 카드 전체 같은 메뉴로 이동을 해서 보시는 거죠. 학생복지운영 세부 사업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품위를 작성한 기타 학생복지라는 세부 항목에 예산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품위를 150만 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품위를 세부 항목을 초과해서 결제가 가능하니까 품위를 결제하고 원인행위까지 하게 되면 세부 항목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부 항목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함에도 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다음처럼 목조에 체크를 하고 어떤 목으로 품위를 작성한 건지 보면 이 학생복지비라는 원가 통계 비목이 학교 운영비라는 목에 속하고 학교 운영비 목에는 예산 잔액이 350만 원으로 충분하니까 세부 항목 예산 잔액을 초과했지만 세출목의 예산 잔액은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위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출목의 예산 잔액은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품위하고 원인회의까지 진행을 하면 세부 항목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학교에서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품위 마지막 FAQ인데요. 마찬가지로 결제 요청할 때 이번에는 예산안도 목별 금액을 초과했다라는 알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요 FAQ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출의 통제 단위가 세부 사업 내의 세출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세출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출목을 초과해서 품위를 작성하면 먼저 결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알림이 발생을 하고요. 그 알림을 확인하면 이제 어떤 사업에 어떤 목의 예산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알림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알림까지 확인을 하면 이제 세출 그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초과한 것인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예산 잔액 조회 팝업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래서 팝업을 보시면 이 품위가 작성이 된 산출 내역의 원가 통계 비목이 이번에도 학교 운영비죠. 이 학교 운영비에는 예산 현액이 4,400만 원이고 이미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4천만 원이니까 결국 예산 잔액은 400만 원인데 품위를 500만 원 한 거죠. 그래서 이 품위를 가지고 원인행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 운영비 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이 세출목에 마이너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품위 단계부터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는 단계는 원인행위부터이지만 무분별한 품위를 막기 위해서 품위 단계부터 세출목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는 품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품위 금액을 400만 원 이하로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비 목의 예산 잔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지만 이 품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출목이라는 게 예산 그 지출의 통제가 세출목으로 되는데 세출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어려우시죠? 구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출목은 안 보이죠? 산출 내역을 보고 산출 내역으로 편성하고 그다음 지출할 때도 세출목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산출 내역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세출목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세출목별로 원가 통계 비목이 어떻게 속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건 이제 지출에서는 볼 수 없는 팝업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원가 통계 비목을 조회하는 팝업인데요. 이 팝업에서 목을 선택하면 목별로 정렬이 돼서요. 어떤 원가 통계 비목이 어떤 세출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기억이 쉬워요. 총 8개의 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목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는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없어요. 원가 통계 비목이. 무기계약 직원 인건비부터 학교 운영 지원 수당까지 4개가 있는데 3개는 인건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인건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원가 통계 비목은 인건비 목이다. 그러면 결국에 학교 운영 지원 수당이라고 인건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인건비 목에 해당하는구나만 기억하시면 인건비 목에 해당하는 원가 통계 비목 4개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이 제일 많은 학교 운영비 목입니다. 일반 수용비부터 이 화면에도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무기계약 직원 법정 부담금인가 여기까지 해서 아마 한 17개 정도의 원가 통계 비목이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교 운영비는 많으니까 17개 외울 수 없죠.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이 세 번째 업무 추진비 목입니다. 업무 추진비 목도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원가 통계 비목만 보시면 이게 업무 추진비 목이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3개는 이미 업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이 쉽죠. 보시면 다 업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시설비 목인데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칭의 시설비라는 것과 임차 보증금 이렇게 2개가 시설비 목에 속하고 다섯 번째는 비품 구입비 목인데 비품 구입비도 동일한 명칭의 비품 구입비랑 도서 구입비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도서 구입비 정도만 비품 구입비 목에 속한다라고 하면 둘 다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여섯 번째 시설 적립금이라는 목은 시설 적립금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원가 통계 비목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타 자산 취득비 목도 동일한 명칭의 원가 통계 비목이 한 개만 존재를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반환금, 전출금이라는 세 개의 원가 통계 비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8개의 세출목에 대해서 어떤 원가 통계 비목이 해당하는지 살펴봤는데요. 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7개의 목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구분이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원가 통계 비목이 학교 운영비 목에 속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품위 결제 요청할 때 발생하는 3가지 알림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뭔가 결제 요청할 때 알림이 발생하면 결제가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알림의 내용만 잘 읽어보면 이게 진행이 정말로 안 되는 알림인지 아니면 진행이 가능한 알림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에듀파인에서 발생하는 알림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품위 목록입니다. 이 품위 목록에서 품위 조회하실 수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작성된 모든 품위가 다 조회되는 거 아니죠. 네, 작성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그 담당자로 등록된 세부 항목에서 작성된 품위만 조회되니까 담당하지 않는 예산으로 작성된 품위는 조회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존 품위 복사해서 작성하는 거 가능하죠. 복사할 품위 선택하고 품위 복사 버튼 누르면 복사된 품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제목을 클릭하고 화면으로 이동해서 품위 작성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품위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품위 접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결제가 완료되면 품위 접수 목록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품위 접수 목록 보시면 처리 대상 보기라는 기본 체크값 보이시죠? 여기에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처리 대상,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작성한 품위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처리 대상 보기 체크를 해제하고 그 품위의 진행 상태가 뭐 아직 결제 요청이라든가 이미 원인행위를 작성해서 원인행위라면 처리대상 보기에서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처리대상 보기에서 안 보일 때는 처리대상 보기 체크값을 풀어서 조회를 하면은 품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품위를 선택하고 접수 버튼을 눌러서 접수를 하고 품위의 상태가 접수 완료가 되면 원인행위 버튼을 누르시고 교재에서는 기타 유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유형 원인행위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 작성하시고 품위에서 선택된 예산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단의 기타 내역에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수령인을 설정한 후에 품위에서 금액을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원인행위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위는 예상 금액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결국 원인행위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유형 원인행위 할 때 그동안 수령인 설정 안 하면 아예 저장을 못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령인 설정하지 않아도 저장 가능하게 이 부분도 기능 개선됐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 작성이 완료되면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급 방법이랑 증빙 구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중점 사항에서 알아본 것처럼 원인행위 단계에서는 사실 이 두 개는 필수가 아니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결제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 원인행위에 업무 추진비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이 원인행위에 보시면 업무 추진비라는 체크값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를 하면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 참석자 수 이렇게 총 4개의 항목 등록이 가능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업무 추진비 목록이라는 게 있어서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여기 잘못 체크해서 체크 해제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4가지 항목에 모두 입력값이 없어야지만 체크가 해제됩니다. 특히
이 업무 추진비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0시 0분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데 시간까지 전부 다 지워야지만 네, 업무 추진비 체크가 정상적으로 해제된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업무 추진비 목록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이 원인행위 목록 상단에 보면 업무 추진비 목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업무 추진비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된 원인행위를 조회도 하고 파일로 다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행위는 결제 완료 후에 조회되고요. 입력된 값을 혹시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원인행위 결제 취소하지 않고 이 팝업에서 참석자 명단이랑 참석자 수, 장소, 시간 수정하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또 상세 내역 입력된 것만 보기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체크 해제하면요. 일반 업무 추진비 그리고 목적사업 업무 추진비 예산 과목으로 작성된 원인행위가 함께 조회돼요.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이 등록되지 않아도 그 예산 과목으로 작성된 원인행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처 원인행위 작성할 때 등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사후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6월에 기능 개선된 내용인데 이거 학교에서 만족도가 꽤 높았던 개선이거든요. 보시면 원인행위 결제 요청하면 업무관리에서 과제 카드가 학교에게 세출 관리로 자동 설정된다라는 개선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에 설정된 과제 카드는 또 지출 결의에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결국은 원인행위랑 지출 결의할 때 과제 카드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네, 되도록 기능 개선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이 자동으로 설정된 과제 카드를 다른 걸로 수정하고 싶다? 네,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기능 개선된 내용인데요. 국고 예산 초과해서 원인행위하면 알림이 발생하도록 기능 개선한 내용입니다. 지출 통제가 세출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출목이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도 원인행위도 가능한데 국고보조금 예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부 사업이랑 세부 항목에 국고라는 말머리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세부 사업에는 국고라는 말머리가 있는데 세부 항목에는 국고라는 말머리가 없다. 그건 국고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세부 사업이랑 세부 항목에 둘 다 국고라는 말머리가 달려 있다. 그거는 세부 이 예산이 국고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그 예산으로 지출을 하면 결과를 이 나라 도움으로 매일매일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 예산은 초과 사용하게 되면 교부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집행 결과가 결국은 이 나라 도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네, 알림을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국고 예산은 네,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원인행위 결제 요청할 때 2월 예산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알림이 발생하도록 기능 개선된 내용인데요. 이 전년도 2월 예산이 포함된 원인행위에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걸 결제 요청할 때 알려주고 결제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사용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꼭 지출 원인행위 할 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출해서 입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면 먼저 지출해서 입력하실 거면 결제 요청 진행하지 않겠다. 취소 버튼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인행위에 2월 사용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2월 예산을 등록하는 팝업이 열리니까 그 안에서 전년도 2월의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원인행위 결제 요청을 하시는 게 지출 원인행위 할 때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원인행위에서 입력하지 않고 원인행위 사후에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행위에서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원인행위 결제는 진행을 하시고 네, 다음이 이 예산관리에 있는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2월 내역을 선택을 하면 하단에서 그 2월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한 원인행위가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력하셔도 결과는 같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월 사용액은 입력은 회계 운영 중에는 2월 사용액 입력 안 했다고 해서 어디 영향 끼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영향을 끼치느냐? 회계 말이 돼서 명시이월 신청하실 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원인행위 할 때마다 껌껌이 입력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회계 말에 결산 전에, 즉 명시월 신청 전에 한꺼번에 입력하시거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월 예산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2월 예산이 사용하지 않고 남게 되겠죠. 그러면 네, 명시월이나 뭐 사고 있는 재명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명시월 신청이 불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미리 결산 전에만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수일용 원인행위에서 공제 처리에 관한 기능 개선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된 건데요. 그동안 동일한 수령인에게 예산이 다수이거나 또는 급여 구분이 다수인 경우, 지금 교재가 급여 구분이 다수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일용임금 정보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금액으로 공제 처리가 돼서 올바른 금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8월에 기능 개선을 해서 이렇게 동일 수령인에게 급여 구분이 달라도 일용임금 공제관리 팝업에서 예전에는 두 건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수령인이 합산돼서 한 건으로 조회돼서 결국은 공제 처리도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되도록 개선이 됐으니까 공제 처리할 때 이 부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다수이다. 그럴 때는 세부 사업이 같을 때만 합산이 되고요. 세부 사업이 다른 다수의 예산으로 했다. 그때는 합산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출결의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유형으로 지금 원인행위 했으니까 결국 기타 유형으로 지출결의도 하겠죠. 그러면 이 기타 유형은 계약을 동반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결제 완료를 하시면 바로 결의 가능 금액이 생겨서 지출결의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 원인행위 목록은 기본 조회 조건이 결의 대상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인행위가 결의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분을 전체로 선택해서 원인행위 결제 완료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출 결의의 기본 정보를 보면 예산과 수령인은 원인행위 단계에서 필수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지출 결의 단계에서는 수정이 불가하고요.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정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에 분할로 지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보면 증빙 구분이랑 지급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앞단 원인행위에서 선택을 했다라면 지출 결의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출 결의 단계에서 증빙 구분이랑 지급 방법이 필수이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설정을 했어도 수정이 가능한 거죠. 교재에서는 지급 방법을 비전자 지출인 은행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출결의 기능 개선된 내용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출결의에서 지급 방법을 혹시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지급 방법 카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 내역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팝업에서 사용 내역 조회해서 적용 가능하니까 이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지출결의 결제 요청하면 원인행위 결제 문서에 설정된 문서 정보가 이 지출 결의에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한 기능 개선입니다. 원인행위 때 설정한 거 지출 결의 가서 바뀌는 일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그대로 설정되게끔 했고요. 업무관리 기한 창을 보면 대국민 공개 여부, 그리고 공개 제한 근거, 공개 제한 사유, 직원 열람 제한 정보까지 총 4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설정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수일용 유형 지출 결의할 때 공제유보 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보수 인건비만 공제유보 처리가 가능했죠. 그런데 지난 8월부터는 보수 일용도 공제유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 처리하는 방법은요. 보수 인건비랑 동일한데요. 공제유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유보 처리할 공제 선택하신 다음에 공제 지급 구분을 공제유보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수일용은 보수인건비랑 다르게 지출 마지막 단계인 이체 확정이 되면 세무관리로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공제 유보 처리를 하게 되면 수령인 기준으로 실지급 금액이랑 공제 금액이 모두 이체 확정된 다음에 소득 자료가 세무관리로 연계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명령입니다. 이 지출 결의 결제 완료 후에 출납원이 자금 이체할 수 있도록 지급 명령 등록하시는데요. 지급 방법별로 탭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교재에서는 은행 탭에서 조회한 다음에 출금 계좌 그리고 비전자 지출 사유, 출납원이랑 지급 명령을 입력하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출납원은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 등록된 출납원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명령 등록이 되면 이제 비전자 지출인 경우에는 출납원이 확인 처리하셔야 되겠죠. 다음 화면이 비전자 지출 확인하는 비전자 지출 확인이라는 메뉴인데요. 출납원 선생님만 확인, 반려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고 출납원 선생님이 아니면 반려 버튼만 활성화가 돼서 반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급 명령 목록 탭에서 이제 이 지급 처리한 결과를 현금 출납부,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출의 마지막 단계인 이체 확정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체 확정을 해야지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체 확정한 후에 혹시라도 수정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체 확정 취소 요청 가능한데요. 이체 확정할 때는 버튼만 눌러서 확정을 하지만 취소할 때는 결제를 받아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지급 방법이 EFT나 이교육금고 결국은 전자적으로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체 확정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것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비전자 지출 확인권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포틀릿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K-에듀파이 메인 화면에 포틀릿 영역이나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설정 아이콘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고 개인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개인 환경 설정 메뉴를 보시면 포틀릿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 설정된 포틀릿에서 비전자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일에서 플러스 7일로 등록된 비전자 지출 지급 명령 미확인 처리된 내역이 보이고요. 그다음 더보기 버튼이라는 걸 클릭하면 그 메뉴로 이동도 가능하니까 출납원 선생님들은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목 경정하는 방법입니다. 과목 경정에는 전체 경정이랑 분할 경정 두 가지 있죠. 그래서 먼저 전체 경정부터 보겠습니다. 지출이 완료되었는데 과목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정당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게 경정이죠. 이 경정을 하시려면 우선 조건이 원인행위 금액이랑 지급 금액이 일치하는 자료만 경정 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동반한 지출인 경우에는 원인행위 금액이랑 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까지 모두 일치해야지만 경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미리 알고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전체 경정 작성해 볼게요. 전체 경정 선택을 한 다음에 경정 처리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이동해서 제목, 사유, 경정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작성을 합니다. 이 경정 일자는 원인행위 조정 결의가 생성이 되고요. 업무 확정 일자는 지출 결의랑 지급 명령 처리가 되는데 업무 확정 일자는 사실 필수는 아니죠.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 완료되는 날짜로 처리되니까 이 결제 완료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로 뭔가 처리되게 지출 결의랑 지급 명령 처리가 되길 원하시면 업무 확정 일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변경할 예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전체 경정은 산출 내역 단위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게 다수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 중에 일부 산출 내역만 과목 경정하는 경우를 일부 산출 내역, 일부 예산이니까 분할 경정이겠네? 분할 경정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많으신데요. 일부 산출 내역만 경정한다. 그러면 분할이 아니라 전체 경정이다. 경정은 산출 내역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목 경정 네, 작성 다 하고 결제 받으신 다음에 경정 처리 결과를 네, 경정 처리 목록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목 경정 저장 시점부터는 이 목록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분할 경정도 많이 하시죠. 분할 경정 알아볼 텐데요. 분할 경정은 전체 경정보다 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분할 지출 결의를 했다, 이미 반납 결의를 했다, 또 앞에 뭐 전체 경정을 했다거나 이렇게 과목 경정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분할 경정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전체 경정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그 지출건이 보였는데 분할 경정으로 선택을 하면 그 지출건이 사라진다. 그럼 그거는 분할 지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요. 동일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원인행위는 분할 경정 대상으로 조회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동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예산으로 작성한 품이 여러 건으로 원인행위를 한 건 작성한 경우가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할 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분할 경정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할 경정 처리 네,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에서 제목 경정 사유 일자 입력하고 변경 후 예산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경정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정하려는 예산이 해당 원인행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분할 경정은 안 되는 조건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분할 경정하시기 전에는 안 되는 조건이 뭐뭐가 있는지 거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확인하시고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분할 경정도 작성 완료해서 결제를 받으시고 경정 처리 목록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분할 경정은 처리한 이후에도 조정결이랑 반납결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 만약에 나중에 조정결이랑 반납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할 경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분할 경정 불가한 두 가지 경우를 FAQ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분할 경정 결제 요청하면 전체 경정 내역이 존재합니다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죠. 다수의 예산 중에 일부 산출 내역만 과목 경정하는 경우는 분할 경정이 아니라 전체 경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분할 경정을 선택을 하고 일부 산출 내역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단의 기타 내역을 보시면 경정 금액이 산출 내역의 원금액과 15만 원으로 동일하죠. 이 얘기는 네, 산출 내역 전체 금액을 경정하는 거죠. 산출 내역 단위로 경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 경정이 아니라 다수의 예산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산출 내역 하나를 경정한다. 분할 경정이 아닌 전체 경정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을 분할 경정으로 처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알림이 발생하면서 결제가 불가합니다. 자, 두 번째 FAQ는 분할 경정을 위해서 변경할 예산을 선택하면 이미 존재하는 과목이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정하려는 예산이 해당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기타 공공요금이라는 산출 내역이 이미 이 원인행위에 존재를 하죠. 근데 변경 후 과목으로 선택하면 네, 이미 존재하는 예산으로는 과목 경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경정이 안 되는 케이스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작성은 했지만 결제가 안 되는 케이스 여러 개의 분할 경정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다양하다라는 거 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인행위 조정 결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행위 결제 완료한 다음에 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 결의 작성하시는데요. 먼저 구분을 조정 결의로 선택을 해야 네, 조정 결의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 선택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하고 조정 결의 화면에서 제목, 개요 작성하시고 그리고 변경 후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를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업무 확정 일자는 마찬가지로 지정을 하면 그 날짜로 확정, 그 승인 처리가 되는 거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 완료 일자로 처리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가능액 이상으로 감액 처리가 불가하죠. 그리고 또 증감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성된 조정결의는 원인행위 목록에서 확인이 되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조정결의가 혹시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 조정 가능 것만 보기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감액 가능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결의 감액 처리 불가한데요. 혹시 이미 지출결의를 진행한 건 아닌지, 진행을 해서 지출결의 저장권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왜 감액 가능액이 0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납결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지급이 완료된 후에 반납이 발생하면 반납결의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반납결의는 검사검수 처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먼저 검사검수를 동반하지 않은 미검수 지출건에 대해서 반납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출결의 목록에서 반납 처리할 지출결의를 선택하고 반납결의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반납결의에서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반납 구분입니다. 지금 반납 구분이 두 가지 있는데 지출결의는 지출결의만 반납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결의는 원인행위와 함께 지출결의까지 반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인행위도 같이 반납한다. 그 얘기는 원인행위 조정결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검수 지출권은 반납 결의할 때 반납 구분 선택이 가능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의만 반납한다? 그럼 지출 결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 지출 결의로 선택하시는 거고요. 원인행위 조정 결의까지 해야 되는 반납이다? 그럼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 결의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걸 예로 들면 수령인은 올바른데 수령인의 지급 계좌가 잘못돼서 반납한다? 그러면 지출 결의만 반납하시고 다시 지출 결의 작성해서 올바른 계좌로 지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령인 자체가 잘못돼서 반납됐다. 그러면 지출 결의와 원인행위를 같이 선택하고 반납을 해서 원인행위까지 함께 조정 결의가 되게끔 하고 새로 품위를 해서 지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수령인은 원인행위 단계에서 필수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령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출 결의만 반납하고 다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을 할 때는 왜 반납을 하는지 그 사유에 따라서 반납 구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인행위하고 지출결의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출결의만 반납했다. 그러면 반납결의 하고 나서 조정결의 별도로 따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납 작성 완료되면 결의 목록에서 반납결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납결의는 반납결의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반납결의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등록하시고 이체 확정까지 해야지만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납결의는 꼭 이체 확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지급명령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이 반납된 날짜로 결국 지급명령 일자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체 확정까지 되면 모든 반납 처리가 완료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정된 반납 결의는 이체 확정 취소 요청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검사 검수를 동반한 지출권에 대한 반납 결의입니다. 앞서 작성한 반납 결의와 동일하게 지출 결의 목록에서 반납 결의 버튼 클릭하고 반납 결의를 작성하면 이 미검수 지출권은 반납 구분이 지출 결의 미검수 지출권이랑 다르게 지금 반납 구분이 지출 결의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예 수정을 못하게끔 원인행위 플러스 지출 결의를 선택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되어 있죠. 검사 검수를 한 지출권이기 때문에 반납 결의할 때 원인행위까지 함께 조정 결의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정리해서 팁에도 기재를 했는데요. 검사 검수 처리한 지출은 지출 결의만 반납이 가능하고 원인행위 조정 결의가 필요하면
별도로 직접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증빙 처리한 지출권에 대해서 반납 결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래처 정보 탭에서 증빙 버튼 클릭하고 세무 정보도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것까지 해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세무 자료는 나중에 세무 관리로 연계도 됩니다. 그러면 검사 지출권에 대해서 반납 결의한 다음에 결의 목록 확인을 하고 이후에 동일하게 지급 명령 등록 후에 이체 확정까지 하면 모든 반납 처리가 완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